18살입니다. 사만다 코에닉이라고 알래스카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계속 산 아주 그냥 모태 달씨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동네가 양평이래요. 한겨울에 기본 영하 20도 찍는다고 하는데 알래스카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는 미국령인데 북극 러시아랑 가까운 툰드라 기후지대입니다. 2월이면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 한여름에도 5도밖에 안 된대. 하지만 우리 사만다 코에닉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추위와 눈에 익숙하죠. 사만다는 학생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일자리 구하는데 마침 앵커리지 시내에 커피숍에서 직원 뽑더라고. 애가 싹싹해가지고 면접 본 날 사장이 마음에 들었나봐. 바로 오늘부터 하래.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냥 도로가에 눈밭에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떡 있는 1인 카페예요. 주로 화물 운송하는 트럭 기사들이 잠깐 커피 한잔 사러 들리는 그런 곳이래. 그럼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일을 해야겠죠? 낮에는 사장이 일하고 사만다가 야간을 합니다. 18살밖에 안 된 딸인데 야간 알바 한다니까 부모가 걱정되잖아. 그러자니 또 집이 가난해. 애가 학비 직접 벌어 쓰겠다는데 어떻게 말리냐? 이렇게 몇 달 지나갑니다. 사만다가 친절해요. 그리고 또 얼굴이 아까 봤지만 괜찮아. 나이도 어리지? 이 트럭 기사 아저씨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난 거야. 새로 들어온 애 있는데 커피 잘 만다. 새벽 2시에도 이 트럭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인기 카페가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보라의 강추위 기간이 온 거예요. 도로가 얼어붙으니까 트럭들이 줄어들었어. 그게 2012년 2월 1일 저녁 8시입니다. 이미 어두워. 미국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처럼 가로등도 없어요. 이 컨테이너 좀만 벗어나면 뭐 거의 그냥 암흑 세상이란 말이야. 이날따라 유독 손님이 없네. 사만다는 사장도 아니니까 손님 없으면 사실 개꿀이지 뭐. 가게 정리 잠깐 하고 책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통 트럭 소리 듣고 손님 오는지 알거든. 이 가게 앞이 굳이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게요. 드라이브 스루도 이제 도로를 깔아놨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받아서 가고 이런 식이야. 몇 시간 만에 손님이 또 처음 온 거니까 사만다도 반가웠어. 웃으면서 창문 열고 뭐 드려연? 주문 받습니다. 트럭 아저씨가 뜨아 한 잔 말아달래? 이제 커피 내려야 되니까 사만다가 기계가 있는 뒤로 이렇게 등을 돌렸거든요. 이 틈에 이 트럭 아저씨가 가게 안을 들어온 거야. 여기는 애초에 테이크아웃 카페예요. 손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 테이블도 없고. 드라이브 스루만 하는 카페인데 여길 굳이 들어온 이유가 대체 뭐겠어요? 이 새끼 목적이 커피가 아닙니다. 씨발. 바로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더니 사만다한테 대고 너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살려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현금 다 꺼내. 바로 다 꺼내줬어요. 근데 이 트럭 아저씨가 돈을 챙겨놓고도 계속 총을 겨누면서 자기 차 트렁크에 타래. 사만다가 이거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잖아. 자기 발로 걸어서 트렁크에 들어갔고 이렇게 강도랑 트럭이 사라집니다. 이게 사만다의 마지막이에요. 카페 강도 사건과 사만다 실종 2주가 지났어. 앵커리지 시내에 이제 실종 전단 붙었고 부모랑 친구들이 사만다 찾으려고 매일 온 동네 뒤집니다. 방금 봤지만 CCTV에 사건 장면이 얼핏 찍혀 있어요. 범인의 흰색 포드가 찍혀 있는데 번호판을 단 차가 아니래 이게. 트럭도 아니었고. 도시에서 일어났으면 다른 CCTV에라도 찍혔겠지만 여긴 고속도로잖아. 사만다 휴대전화도 꺼져가지고 추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만다의 흔적이 안 나오자 한 달 만에 보상금 걸었어요. 이날이 2012년 3월 4일이야. 보상금 걸자마자 연락이 오네? 사만다가 살아있대. 다행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라. 제보자가 나타난 건 반가운데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좀 희한하고 이 새끼 마치 보상금 걸리길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사만다가 살아있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면 지금 이 새끼가 직접 봤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있다는 거야 뭐야. 심지어 전화가 온 번호도 사만다 휴대전화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보자가 범인인 거야. 범인이 사만다 휴대전화로 남친에게 건 거야 전화를. 시내 공원에 쪽지를 남겨놨으니 가서 읽어봐라.
가족이 가봤어. 진짜 사진과 쪽지가 있습니다. 사만다는 잘 지내고 있으니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3만 달러를 사만다 은행 계좌로 붙이래. 그게 이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신문이 2012년 3월 4일자예요. 이날 살아있다라고 증명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사진이 흑백이고 범인에게 좀 맞았는지 사만다 얼굴 같지가 않았어요. 약간 이상해. 가족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냉정해지기가 좀 어려운 거야. 사만다인지 사만다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속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사람 살리고 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근데 사만다 형편 어렵죠, 집이. 애가 일단 학비 벌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3만 달러가 어딨냐 당장. 그래서 이 사정을 안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3만 달러 그래서 입금해주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범인은 금방 잡혔죠. 사만다 코에닉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범인이야 이 새끼가. 이스라엘 키즈라는 새끼인데 체포된 지역이 텍사스예요. 이 새끼 이름이 이스라엘 키즈야. 근데 미국 사람이고 키즈도 아니야. 이름 존나 특이해. 알래스카에서 텍사스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이상이고 차로 아예 캐나다를 종단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뭐 배편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인이 공항은 시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 납치를 해놓고. 자기 차로 갔겠죠. 애초에 납치를 차로 했었으니까. 그러다 텍사스에서 사만다 카드를 쓴 게 추적돼가지고 잡힌 거예요. 이 새끼가 알래스카에서 좀 나름 잘 나가는 건축 사업가래. 돈도 꽤 벌었고 여친이랑 딸 낳아서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럼 대체 왜 그래? 뭐가 아쉬워서. 일단 체포되고 자기 범인이라고 바로 인정했어요. 사만다 납치한 그날 성폭행하고 죽였대. 그리고 토막내서 앵커리지 북쪽 호숫가에 버렸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한 달 만에 사진 보냈잖아. 신문으로 인증까지 하면서. 체포 9일 전에 찍은 건데 그 사진은 대체 뭐냐고. 알고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이 시신이었던 겁니다. 이 새끼가 사만다 죽이고 시신을 2주 동안 보관했는데 동네가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보존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새끼가 시신 처리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마침 보상금 3만 달러 걸리니까 돈 욕심도 난 거야. 그래서 급하게 드라이기로 시신 녹이고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실로 꿰매고 화장까지 시켰던 겁니다, 지가. 그리고 신문 사다가 옆에 놓고 사진 찍어서 보냈던 거지. 이미 보통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 개또라이잖아. 근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키즈 사건은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별의별 미친 또라이들만 다 상대하는 FBI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 키즈 이 새끼는 진짜 개 상또라이 연쇄살인범이었어요. 미국에서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마가 되는 조건은요. 3명 이상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명인데 좀 달라요. 사만다 코에닉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어. 일단 이 새끼 어릴 때부터 좀 봅시다. 어떤 새끼였나. 이스라엘 키즈 1978년 1월 7일생 미국 유타주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요. 유타주에서 뭐가 떠오른 사람이 있죠. 몰몬교. 여기 사람들 70%가 몰몬교 신자거든요. 애초에 몰몬교 신자들이 유타를 세웠기도 했고 당연히 얘네 가족도 몰몬교를 다녔어요. 아빠부터가 교회 선교사야. 이 사람들은 정부나 의학을 믿지 않죠. 부모가 자식 10남매를 다 집에서 낳았고요.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안 보내지. 말로는 뭐 홈스쿨링 시킨다는데 애들 10명이 나이가 다 같냐? 배울 내용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다가 고작 교회 선교사 하면서 어떻게 생활비 벌고 애들 가르치고 할 수 있어? 그냥 집구석 양떼 목장이나 다를 바 없이 애들을 풀어놨어요. 교회 성격부터가 그렇고 부모들도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가뜩이나 교회 사람들 외에는 안 만나.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화가 안 되고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이 큽니다. 이스라엘이 5살 때 가족이 워싱턴주의 콜빌이라는 동네로 이사가요. 여기서 살았어. 왜 이사했냐? 첫 번째, 선교사 하던 아빠가 몰몬교를 탈퇴한 거야. 그러니까 유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 애들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 동네 사람들이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한마디 했는데 여기에 삐졌어요. 몰몬교에서도 좀 안 좋게 보던 집이었다는 거야.
부모부터가 얼마나 사회성 떨어지고 기본 도덕이 부족한지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주 가서도 시골 산에 들어가서 오두막 생활을 하는 거야. 가족 12명이. 좁아. 수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야생에서 살아남기라고. 그럼 아빠는 왜 몰몬교를 굳이 탈퇴하고 여기까지 쫓겨와서 고생하냐는 건데, 아크라는 새로운 종교에 빠집니다. 당연히 사입이고 씨부레 거. 더 문제는 이 아크가 백인 우월주의 사상으로 생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애들도 강제로 백인 우월주의를 배우면서 자랐어. 이스라엘 키즈는 이딴 집구석에서 어떻게 지냈냐? 그냥 야생의 인간이야. 베어 그릴스 짐승 버전. 형제들끼리 산속을 그냥 뭐 팬티바람으로 뛰어다니면서 동물 사냥에 잡아먹고, 사냥이라는 게 먹을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새끼가 나중에는 배부른데도 사냥을 해. 재미로 했다는 거야. 심심하면 동물 잡아 고문해 죽이는 자체를 즐겼다고. 이게 야생동물과 이성을 가진 인간의 차이입니다. 야생동물은 생존에 실익이 없는 행동을 안 하잖아. 본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달라. 이성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나서서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물을 키운다는 행위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 내 돈 쓰면서 이 동물이 아무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지만 키웁니다. 내 마음이 그러고 싶으니까. 인간은 이래요.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지. 범죄를 통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익이 없는 범죄도 나타났어요. 단순히 감정 해소를 위해 저지르고 범죄학에선 그거를 사이코패스 유형이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 키즈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새끼인 거예요. 얘네 부모는 이스라엘이 남의 밭에서 농작물 세벼오는 것보다 라디오 듣는 거를 더 큰 죄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나 애들이 듣고 자라니까 동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다고. 남의 집에서 총 훔쳐다가 팔았는데도 혼내질 않아. 근데 악기를 배우고 싶다거나 영화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존나 때려. 이렇게 18살까지 컸어. 이스라엘은 비록 뭐 반짐승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 가치관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부모 통제에 좀 답답함을 느낀 거야.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전 신을 믿지 않아요." 진짜 믿지 않는 건진 모르겠지만 의도 자체는 부모에게 개기려고 한 소리였어. 사입이지만 독실한 신자인데 이 집 부모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게. 신을 안 믿는데. 이 말 한마디에 부모가 이스라엘을 내쫓고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그나마 가족이 유일하게 소속감을 주던 공간이었어. 여기서 나가버렸잖아. 애가 막 나가네. 부모 영향으로 얘도 종교에 관심은 그나마 있습니다. 근데 사입이라는 게 왜곡된 종교잖아. 이 새끼는 왜곡된 종교를 혼자서 더 왜곡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고 테드 번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뭐해? 결국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배가 불러야 뭘 할 거 아니야.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군대를 갑니다. 어릴 때부터 얘가 산에서 생활하니까 체력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 통제도 좀 받은 습관이 있으니까 이 군대 생활이 너무 쉬운 거야. 이 새끼 군대 체질이었어. 오히려 총도 쏘고 뭐 칼 쓰는 법도 배우고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었대. 그러다 제대하고 워싱턴주의 원주민 보호구역을 들어가서 몫으로 살아요. 여기서 원주민 만나서 딸도 낳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정상적이었고 자기도 살맛 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 건설 일로 돈 벌어 애 키웠고 직업상 사람들 만날 일이 많은데 곧잘 해. 영업을 또 잘 뛰어. 군대에서 3년 동안 사람 상대하는 법도 나름 익힌 거죠. 자기도 어릴 때처럼 뭐 그지같이 안 살고 남들이 막 목수님 오셨냐 뭐 이런 대접도 받고 거기서 돈 벌어서 아내 갖다 주면은 아내가 고맙다고 하지. 애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잘 따르지. 좋은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괜히 마음 한켠이 뭔가가 자꾸 허전하대. 이 새끼 이거 욕구 불만이거든. 이 새끼가 원하는 욕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구랑 다르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 새끼는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원하고 있던 거였어. 사실 벌써 예전에 여자들 몇 번 납치해가지고 성폭행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체질이면서도 3년 만에 제대한 거는 두 번의 성폭행 미수가 걸렸기 때문이었고, 잡고 나서 알게 된 건데 2012년에 알래스카에서 저지른 사만다 코에닉 납치 성폭행 살인 사건 말고도 2001년부터 한 10번을 살인한 것 같더라고요. 확인은 안 돼요. 그 정도의 증거가 없어. 그럼 왜 증거도 없이 의심하냐? 쥐가 그렇게 말해. 10명 죽였다고. 묻지도 않은 추가 범행을 사만다 사건 조사하면서 밝혔고, 이제 피해자가 11명이라는 거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사만다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사고 사철이 됐거나 실종이 오래돼서, 아니면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장기 실종 상태로 남아있고. 이 새끼 말이 만약에 사실이면은 11번의 연쇄살인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무슨 뭐 80년대도 아니고 왜 못 잡아, 11번이 일어나는 동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법도 한 게요, 이 새끼가 되게 계획적입니다. 테드 번디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실패한 범죄자들을 나름 지 혼자 분석했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찰에게 안 걸릴 수 있는지 방법을 나름 찾았다는 거죠. 보통 범죄자들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이 새끼들. 범죄라는 속성이 시간 단축에 있기도 하잖아.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의 걸 뺏는 거잖아. 시간을 단축하려고. 내가 막 여자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근데 여자에게 잘 보여야지, 뭐 선물 사줘야지, 밥 사줘야지, 문자 보내야지, 집에 데려다 줘야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까지 여자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으니까 강제로 하는 거잖아. 시간 단축을 위해. 범죄의 속성은 시간 단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마음이 급해, 기본적으로. 범행 준비도 꼼꼼하게 못한다고. 처음에 꼼꼼하게 하더라도 갈수록 금방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키즈 이 새끼는 한 번 범행을 엄청 오랫동안 준비해요. 이게 뭐 며칠씩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씩 해요, 사건 하나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저지르지 않는다.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싫대. 미친 새끼가. 두 번째,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어린 애나 애와 같이 있는 어른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 이기적인 새끼죠? 지 가족 새끼만 소중한 거야. 세 번째, 피해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을 것. 체형이나 직업군, 피부색, 머리카락 등을 계속 다르게 정해가지고 다음 범행을 경찰이 예측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야, 의도가. 네 번째는 렌터카만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꺼둘 것. 돈 쓸 일이 생기면 현금만 사용할 것. 마지막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르지 않기, 이런 게 있어요. 연쇄살인이라는 게 누적될수록 다음 범행을 예측하기가 용이해지잖아. 인간은 다들 자기만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얘가 지금. 확실히 그동안의 연쇄살인범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가 미국 전 역을 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사는 곳은 알래스카야. 주기적으로 그럼 다른 지역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족에게 핑계를 둘러대야 돼, 나갈 핑계를. 얘 건설업하잖아. 출장 핑계를 대기가 쉬웠어. 아무데나 그냥 랜덤하게 찍어요, 지역을. 그리고 무턱대고 가서 범행 대상이 될 사람들을 찾는 거지. 생활 습관, 자주 가는 장소, 뭐 가족은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범행 대상의 집이나 미리 정해둔 범행 장소에 이렇게 범행 도구들을 숨겨둡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에 뭐 권총, 테이프, 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범행 키트를 만들어서 숨겨두는 거지. 이 새끼가 또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사건 때마다 일부러 각각 다른 도구들을 씁니다. 쓰고 버려요. 일회용이야, 이 키트들은. 같은 도구를 쓰면 동일범으로 유추되니까. 그래서 얘는 살인만 하지도 않습니다. 은행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이게 그때 CCTV인데 돈 잘 버는 사업가라 절대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범행인 거죠. 범행 장소도 지도를 보면은 얼마나 얘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 동그라미들이 같은 색깔이 같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뭐 파란색은 살인, 빨간색은 뭐 성폭행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안 해요.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잖아. 여기에는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사건도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건을 저질러야 할 때는 성폭행만 하거나 은행 강도, 주거 침입을 일부러 저질렀고, 경찰은 사건이 다 다르니까 강도는 강도 부서가 있고 살인은 살인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한 경찰서에서도 이런데 지역이 다르고 주까지 달라버리면 이건 전부 다 별도의 사건이에요. 경찰 눈에는. 준비해둔 살인 키트도 일회용이지. 그래서 피해자 중에는 시신을 못 찾았지만 산속에서 조난돼 짐승 공격을 받아 죽었거나 강에 빠져 익사한 걸로 처리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도 자기 말로는 뭐 11번 했다는데 채권밖에 밝혀낼 수가 없던 거야. 일단 범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증명도 안 되고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시신 유기 장소를 물어보면 되지 않냐? 아예 안 물어봤겠어요? 이 새끼가 그건 말 안 해. 왜 말 안 하냐? 이 이유도 웃긴 게 처음에 조사받으면서 자기가 다 말할 테니 아빠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만은 않게 해달래. 수사 협조할 테니 기사를 익명으로 내달라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이름이 까졌습니다. 여기에 얘가 또 삐졌어.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 이제 수사 협조 안 함. 태도를 바꾼 거죠.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사회적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범죄자를 상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수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새끼들 때문에. 범죄자라고 막대해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기자 새끼 때문인진 몰라도 시신 못 찾는 거 이거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져? 그러면 확인된 사만다랑 나머지 2명은 누구냐? 2011년 6월 8일 버몬트주에서 49살 빌 커리어, 55살 로레인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날 밤 그동안 관찰해오던 집에 들어가서 납치하고 숨겨둔 살인키트 꺼내 남편은 총, 아내는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이 범행에 쓰인 살인키트가요, 2년 전에 숨겨둔 물건입니다. 이 집을 2년간 관찰했다는 거지, 이 개변태 새끼가.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고 키트는 뉴욕에 미리 준비해둔 공간에다 숨겼어요. 이제 뉴욕에 가서 이미 찍어둔 예비 피해자가 거기 있는 거야. 사만다 코에닉 사건 전까지 유일하게 이스라엘 키즈의 범행으로 확인된 사건인데, 이스라엘 잡으면서 그나마 빨리 정황 파악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사만다 사건으로는 왜 잡혔냐? 이렇게 치밀한 새끼가 처음으로 규칙을 깼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새끼도 범죄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 10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준비 과정도 솔직히 씨발 귀찮고. 이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던 중 알래스카 앵커리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혼자 카페에서 일하는 18살 사만다를 발견했던 거고요.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겠냐. 어린 나이에 혼자 있고 고속도로 한 복판이라 CCTV 목격자도 없잖아. 물론 가게 안에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몇 달은 관찰해봤습니다. 그러다 2012년 2월 1일 밤 카페에 가서 총으로 위협해 은행 카드, 돈통 뺏고 사만다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고 성폭행 살해한 거고, 시신은 지네 집 뒷마당 창고에 넣어뒀어요. 왜냐? 다음날 가족여행이 있었대. 시신 처리할 시간이 없는 거지. 2주 뒤에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동네가 사만다 사건으로 난리가 나 있네. 뒤늦게 시신 처리 빨리 해야겠다. 창고 열었더니 날이 추우니까 시신이 꽝꽝 얼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시신 상태가 괜찮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드라이기로 녹여요. 그리고 지 여친 화장품으로 화장도 해주고 실 바늘로 눈꺼풀을 꼬매 눈 뜨고 있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시내 가서 신문 하나 사와가지고 같이 찍고 이날 발견된 것처럼 남친에게 연락해서 제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사진이 뭔가 어색했던 거야, 이유가. 사만다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집에 데려오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3만 모아서 보냈는데 범인은 사만다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 하지만 입금은 됐단 말이야. 경찰은 사람은 못 찾았지만 이 돈이 인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이 체포 타이밍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3만 달러가 3번에 나눠서 인출됐거든요. 은행에 ATM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에 이스라엘 키즈가 찍힌 거야. 이 새끼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를 리도 없는데 은행 거래를 했어. 결국 지와의 약속을 어긴 게 실패의 이유가 된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키즈의 규칙을 따르면은 완전 범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와 준비를 해왔던 새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포된 이스라엘 키즈 사만다 코에닉 사례를 다 인정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밝혔어요. 토막내서 앵커리지 북쪽 호숫가에 버렸는데 겨울이라 얼어서 뭐 여름에도 얼 것 같긴 하지만 시신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부만 찾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추궁했는데 처음에는 11명이라더니 점점 말을 바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잖아. 여기가 뭐 동탄경찰서야? 경찰이 하는 말마다 의심스러우니까 이 새끼도 찔리는지 어느 순간 아예 묵비권 해버리고 처음에 진술한 대부분의 사건이 이스라엘이 체포된 알래스카와 1600km나 떨어진 미국 본토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진술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사실인지 수사 과정과 결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자료 받아서 자료도 뭐 바로바로 오냐? 하나씩 대두해서 짜맞춰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자력으로 사건을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 그동안 이스라엘은 앵커리지 교도소에 들어갔고요. 재판은 2013년 3월 19일에 잡혔는데 재판이 열리진 않습니다. 이 새끼가 한 달 전에 감옥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몰래 면도칼 숨겨놓고 들어가서 손목 그었다고 하더라고. 뒤졌어! 그럼 뭐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입니다. 재판에서 유죄 때려봐야 의미가 없잖아.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 새끼 뒤질 때 이런 걸 남겼대요. 손목 긋고 그 나오는 피 찍어가지고 그린 거래. 경찰은 이게 피해자의 숫자는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알 수가 있나 씨발. 근데 11명이긴 해요. FBI는 이스라엘만큼 복잡하고 치밀한 새끼는 흔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희귀한 범죄자 사례 다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정남규가 맨날 뭐 마라톤 훈련하면서 체력 올리고 신문 스크랩해서 경찰이 자기 사건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 뭐 이런 거 확인했대잖아. 그 새끼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수준은. 일반인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하는지 얘도 뭐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대요. 수사 허점을 이용해서 도망 다녔고 일단 사건 발생 지역들이 너무 광범위하잖아. 상계돼 있어. 범행 도구 맨날 달라. 수법을 보면은 돈을 노린 강도 같다가도 성폭행범이고 살인도 사냥하는 것처럼 재미만을 추구하다가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공격 횟수의 변화도 주고 공격 부위도 다르고 공격 도구도 다르고 경찰 눈에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을 거야. 여기에 시신도 안 나오니까 뭐 나와야 경찰도 생각하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1명 죽였다고 밝혔지만 교차 검증이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남은 8명은 피해자로 추정만 되고 아마 밝혀지기 어렵겠죠. 근데 그럼 이 새끼 말을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제 살아있지도 않은 새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키즈 연쇄살인 사건은요. 전 세계 범죄 역사상 가장 꼼꼼하고 가장 신뢰감 없는 미스터리한 범죄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아마 연구 가치는 굉장히 많은 새끼일 거예요. 하지만 연구에도 한계가 있죠. 왜? 뒤졌잖아. 그런 게 좀 아깝죠. 살려놨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면회하면서 심리 분석하고 좀 더 캐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재소자들 관리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